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전체 발표의 가장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은 치료제 및 백신입니다. 첫 번째 발표연자는 한국화학연구원의 책임 연구를 근무하시는 김성준 박사님께서 Characterization of SARS-CoV Propagation and Novel Vaccine Development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저희 한국에 1월 달에 들어온 이후에 한 4개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아직 저희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바이러스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저희가 너무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진행을 해온 아직 깊이는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바이러스를 연구를 하면서 관찰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1월 달부터 연구 개발을 시작을 했던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희 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앞으로 신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거라는 것을 많이 예측을 해서 이 디지즈 X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는 찰나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빠른 시기에 이 코로나19가 지금 터져서 지금 전 세계가 이제 팬데믹 상태에서 이런 부분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18일 날 기준으로 앞서 많은 발표자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렇게 컨펌된 케이스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사망자들도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SARS-CoV-2라는 이름이 명명되기 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신종이라는 뜻으로 이제 노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이 지어졌었고, 그리고 이 사스, 메르스와 마찬가지로 이런 베타 타입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명명이 돼서 이제 SARS-CoV-2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특성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SARS-CoV-1과 굉장히 이제 유사한 그런 바이러스 학적 특성은 갖고 있지만 진행되는 이런 감염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바이러스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는 오늘 깊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포인트할 것은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런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타겟은 이런 바이러스의 엔트리 부분, 그래서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리셉터 ACE2라는 리셉터, 그리고 이 리셉터의 활성을 도와주는 이런 TMPRSS2라는 이런 팩터들이 현재까지 알려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타겟팅하는 여러 가지 항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 바이러스의 이런 외막 단백질이죠. 이런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위주로 한 그런 백신들이 현재까지는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스-코비2를 2월 달에 질본으로부터 분양을 받아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이전에 저희가 2016년도부터 메르스 바이러스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같이 비교를 하면서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메르스 같은 경우와 저희들이 이 사스-코비2를 감염시켜서 여러 가지 관찰을 해봤을 때 굉장히 다른 그런 바이러스 특성을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좀 소개해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중에 일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 인비트로 셀 컬처 시스템에서 이 세포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그 역할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스코비2를 그 기본적인 실험에 사용하는 베로셀이 아니고 그 휴먼 셀에다가 감염을 많이 시켜봤습니다. 한 10여 종의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한 10여 종의 그 휴먼 셀에다가 감염을 시켰는데 이 휴먼 셀에 감염된 이 코로나 사스코비2에 감염된 휴먼 셀들이 죽지 않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찰하기로는 한 5일 정도까지 가더라도 이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셀 서바이벌이 유지가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게 7일 정도가 일주일이 가더라도 이 인펙티드 된 셀에 어떤 셀 데스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이 셀 그로스가 또 증가를 하는 패턴들을 또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런 메르스와 같은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진 이런 사스코비2다라고 저희가 점점점 그렇게 이제 알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요.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연구를 키드니 셀 라인과 그러니까 휴먼 프라이머리 브론키얼 셀입니다. 이 프라이머리 셀에서도 실질적으로 인펙션이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 감염은 잘 되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증식 또한 굉장히 잘 진행이 됩니다. 레플리케이션이 일어나서 바이럴 단백질들도 잘 생성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컴포칼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전에는 저희가 처음에 약물 재창출이라는 컨셉으로 베로 E6 셀을 이용해서 셀의 사이토패틱 이펙트 CP가 일어나는 그런 패턴들을 막아주는 그런 약물들을 찾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스크리닝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바이러스 특성을 알게 되면서 실제 이 바이러스 인펙티드 셀의 이런 프로리퍼레이션을 조절하는 약물들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창출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서 또 추가적인 연구들을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런 세포 증식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유전자를 저희가 억제를 했을 때 바이러스 그 증식은 어떻게 변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본 결과 이런 컴파운드에 대해서 좀 다른 패턴들은 있지만 이런 8번과 같은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이런 바이러스 그 감염 안 된 세포에 비교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시킨다는 그런 결과들을 최근에 저희가 알게 됐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웨스턴 블라팅을 통해서 바이러스 단백질 익스프레션 패턴도 같이 줄어드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물들이 실질적으로 작용이 저희들이 이제 필드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연구를 진행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초기 연구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그 애니멀 모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DPP4라는 그 리셉터가 알려져 있어서 그 DPP4를 발현시키는 형제전환 마우스를 가지고 저희가 메르스 감염 연구를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스코비2는 애니멀 모델이 있느냐?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이런 마우스의 여러 가지 스트레인들을 가지고 저희가 바이러스 인펙션을 사스코비2 인펙션을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와일드 타입의 그런 저희가 이제 C57 블랙식스 마우스에 저희들이 사스를 감염시켜 봤고요. 또 저희가 이제 메르스 연구를 하면서 질본과 같이 개발을 했던 DPP4 트랜스제닉 마우스에도 감염을 시켜봤고 또 저희가 그 인터페론 타입 1 인터페론 리셉터가 넉아웃된 A129 마우스에도 감염을 시켜봤는데 전혀 감염이 이 바디 체인지에 전혀 영향이 없었고요. 저희가 조직별로 그리고 바이레미아도 확인했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 사스코비 인펙션에 민감도가 높은 그런 동물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달부터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이 사스코비2 리셉터가 발현되는 형제전환 마우스를 개발을 시작을 하였고요. 현재 그 사육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사스코비2 백신 개발을 1월 달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2월 달에 저희가 질본으로부터 바이러스 분양을 받게 된 이후로 실제 그 바이러스를 이용한 중항체 값도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내용에서 잠깐 서머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기존에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항원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스파이크나 RBD 도메인을 사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중화항체는 생성이 되지만 실제 프로텍션 되는 이피커시는 그렇게 완벽하지는 못하다. 그런 사전적인 그런 저희들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중화항체능을 생성이 되는 것을 더 끌어올릴 수 있고 증가시킬 수가 있고 또 T 면역 세포 반응도 같이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신규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을 하게 됐고요. 그 부분을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데 도입을 해서 1월 달부터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건 메르스 연구에 대해서는 잠깐 결과들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메르스 백신 후보 물질들을 개발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보시면 중화항체인데요. 저희가 이 회색깔로 된 거는 그냥 순수하게 메르스 RBD 도메인만 항원으로 썼을 때고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는 저희 플랫폼 기술 이용을 한 그 항원 제작 그 항원입니다. 보시면 중항체능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 메르스를 저희가 LD50의 약 1000배 정도까지 증가시켰을 때도 100%다 메르스 바이러스 챌린지에 있어서 충분히 이 감염으로부터 마우스가 그 프로텍션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저희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RBD 도메인이 어느 부분인지를 저희가 알게 됐고요. 그런 RBD 도메인을 통해서 이런 제조업 서브 유닛 기반의 이런 RBD에 저희가 신규 개발한 이런 그 항원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 신변종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면 이 중화항체능이라든지 이런 효능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 메르스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이번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중화항체능을 평가하는 그런 어세이법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뒤에 저희가 플락 어세이를 한 결과도 보여드릴 텐데요. 플락 어세이보다는 더 에러 레이시 낮고 그리고 래피드하게 그리고 대규모로 진행할 수 있는 저희가 이 FRNT 어세이 방법을 저희가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냥 아무런 그 항원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프리 이뮤나이즈 된 시럼에서는 항체가 없기 때문에 이 낫으로 보이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인펙티드 된 셀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혀 이 중항체가 없기 때문에 전혀 이런 그 바이러스 인펙션에 대해서 프로텍션 되는 효과가 없는데 이 RBD만 하게 되면 일단 이 배율이 이 희석 그러니까 그 낮은 배율에 있어서는 이 중항체가 있어서 프로텍션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개발했던 신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중항체능도 저희가 같이 테스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플락 어세이를 통해서 처음에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바이러스 타이트레이션을 진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플락 어세이를 통했고요. 그리고 이 플락 어세이를 세팅을 하면서 저희가 PRNT법을 통해서도 중항체를 검증을 했는데 이 PRNT법보다는 FRNT 방법이 더 정교하고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할 수가 있어서 저희는 지금 FRNT 방법으로 효능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도 크게 거의 비슷한 레인지에서 중항체 값이 서로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값도 비슷한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FRNT 방법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여러 면에 있어서 큰 장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바이러스 항원을 저희가 3번
프라이밍하고 이제 부스트 두 번을 통해서 저희가 바이러스 항원을 저희가 인젝션을 한 이후에 중앙체 평가를 통해서 제가 중화 항체능을 보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RBD만 의해서도 중화항체는 올라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그 항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더 증가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 업무를 빌3에서 다 진행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실험적인 제약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슈도 바이러스를 만드는 작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사르스코비 슈도 바이러스를 저희가 제작을 하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휴먼 셀에서는 일단 잘 이 슈도 바이러스 인펙션이 잘 유도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이 휴먼 AC2에 스페시픽한 그 슈도 바이러스 인펙션이 일어나는지는 저희가 뮤린 셀 라인을 이용을 해서 각각 AC2와 휴먼 AC2와 휴먼 DPP4를 트랜지언트한 그 발현을 시켜놓고 저희가 슈도 바이러스 감염시켰을 때 휴먼 AC2 디펜던트한 그 슈도 바이러스 인펙션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이 AC2가 리셉터로서 잘 그 사스코비2의 인펙션에 있어서 리셉터로서 작동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검증을 하였습니다. 보다 더 많은 내용들인데 시간상 저희가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서머를 해드리면 일단 사스코비2는 휴먼 셀에서 CP가 일어나지 않고 퍼시스트한 인펙션을 유도한다는 것을 저희가 최근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염된 세포의 증식을 억제를 하게 되면 엔타이바이럴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개발한 신규 백신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제가 백신 후보 물질들을 제작을 해야 했고요. 이러한 그 백신 후보 물질의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그 FRNT 방법과 동물 모델 그리고 다양한 저희가 그 리소스를 지금까지 지난 3개월 동안 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들이 개발한 백신 후보 물질이 혹시 실용화가 된다면 충분히 이런 사스코비 인펙션의 감염증에 잘 프로텍션하는 그런 후보 물질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대부분이 지금 다 거의 대다수가 지금 빌3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게 많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힘들게 진행을 하였고요. 저희들이 연구한 부분들이 이 코로나19를 연구하는 연구자들뿐만 아니고 빨리 종식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일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그 백신 이제 많이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혹시 지금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좀 뭐 약간의 어떤 그 플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그 중화항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T셀 이뮤 리스폰스도 올라온 거를 최근에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 실용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백신 기업과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협의가 잘 돼서 가능하면 실용화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면 좋은데 좀 아직까지는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어세이 시스템이라든지 효능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국제적으로 WHO라든지 NIBC 등에서 이제 국제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네. 해주시면 훨씬 더 많은 이제 활용도 커지고 네. 실제 효능 평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연자분은 그 한국화학연구원에 계신 김형래 박사님이십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그 케미칼 데리버티브가 그 포텐셜한 머스 바이러스의 이니비터로 쓰일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그 세비 연구단에서 치료제 연구를 계속해 왔는데요. 주로 메르스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약효 평가를 하고
약물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컴파운드들이 사스코브2에도 상당 수준의 약효를 보이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의 주제와는 맞지 않지만 어쨌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니까 메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현재도 메르스는 여전히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51명의 환자가 확진이 됐고요. 그 중에 30% 정도가 여전히 사망하고 있고요.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의 메르스 사태 때 사용되었던 인터페론이나 리바비린, 그리고 로피나비어, 리토나비어 같은 약물을 포함해서 프로테이즈나 폴리클로날 안티바디 또는 모노클로날 안티바디 등이 개발을 하겠다고 과거에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현재 대부분 임상이 중단 상태에 있고요. 실제로 메르스의 치료제는 아직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파스테르 연구소, 그리고 한의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이렇게 4개 기관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화학연구원이 주로 케미스트리를 담당하고 있고, 바이올로지는 파스테르 연구소가 주로 전담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연구원은 이제 천연물 관련한 연구나 그리고 모드 오브 액션에 관한 연구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 독성평가에 관해서는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전담해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한국화학연구원 내에 있는 화합물은행에서 20만 개의 화합물을 전체를 다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해서 최종적으로 272개의 히트 화합물들을 얻었고요. 이 화합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결과적으로 3개의 스캐폴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할 만한 화합물들을 3가지 구조로 이렇게 압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여러 가지 바이올로지컬 스터디라든지 또는 합성을 통해서 약효나 약물성 또는 뭐 독성을 줄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연구를 계속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319번이라는 화합물 하나에 대해서 우선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9번 화합물은 저희가 처음에 설정했던 3개의 스캐폴드 중에 가장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한 화학 구조에 속하게 되겠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메르스에 대해서는 한 100나노몰 수준의 약효를 보이고 있고요. 사스에 대해서도 300나노몰 수준의 약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스크리닝한 결과 사스코브2에 대해서도 200나노몰 수준의 약효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화합물은 범용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서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파마콜로지컬 어떤 프로퍼티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스코브2에 대한 스크린 결과인데요. 319번의 경우에는 230나노몰 정도의 약효를 보이고 있고, 유사한 구조인 500번의 경우에는 140나노몰 정도의 약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로셀에 대한 독성 반응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사이토톡시시티 면에서는 상당히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유도체들 중에 319번이나 500번과 같은 수준의 약효를 나타내는 여러 개의 화합물들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잘 선택한다면 새로운 사스코브2 치료제로서 또는 범용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서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마코키네틱스를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오랄 흡수인데요. 오랄 흡수가 상당히 잘 되고 있어서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가 7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랄 약으로서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약물을 이제 OMPK로 처리했을 때와 50MPK로 처리했을 때를 보면
AUC가 딱 10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스 디펜던트하게 혈중 농도가 증가하는 그런 화합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CYP 이니비션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마이크로몰 수준에서 이니비션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장점이 되고요. 또한 이제 이 다양한 암세포들인데요. 여러 조직에 있는 다양한 암세포들에 대해서 10마이크로몰 수준에서 사이토톡시티를 봤는데 어떤 특별한 조직에 대해서 사이토톡식하다든지 또는 사이토톡시티가 많이 나타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 화합물은 사이토톡식하지 않다라고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브레인으로 어느 정도 가는지를 봤는데요. 한 10% 정도, 그러니까 플라즈마 대비해서 10% 정도가 약물이 브레인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플라즈마 대비해서 보면은 브레인은 한 10% 정도 가고 있지만 리버는 원래 많이 가니까 이건 뭐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렁에 대해서 플라즈마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렁에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걱정스러워했던 것은 래트나 멍키 등에서 이 간에서 빨리 대사되는 마이크로소말 스테빌리티가 상당히 나쁩니다. 그러나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래트 PK에서 보면은 상당 수준의 AUC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상당히 하시한 컨디션이기 때문에 아마 이 약물이 적당한 수준에서 세츄레이션이 되고 남은 부분은 약효를 다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아서 저희가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적게 준비해서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이 약물에 대해서 모드 오브 액션은 사실 저희는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요. 이거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실험인데요. 그러니까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베로셀에서 싱글 사이클이 8시간 정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시간 정도에서 이 바이러스가 원 사이클이 도는데 저희 화합물은 4시간 내에서 약효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엔트리 쪽이나 어떤 그 다른 사실 그 약효를 나타내려면은 그 내부 셀 내부에서 증식에 관련되는 걸 이니비션 하는 게 좋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 관련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지 않았을까 이렇게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을 요약해 말씀드리면은 저희 화합물은 이제 메르스를 비롯해서 사스와 사스코브2에 다 약효를 보이고 있고요. 약물학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독성 면에서만 잘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은 저희가 이것을 약물로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캔디데이트로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이번 세션의 세 번째 연자를 모시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감염내과의 김성환 교수님이시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지금 200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아산병원 감염내과에 재직 중이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에 대해서 저희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김성환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저는 최근 이제 발표된 임상 데이터 위주로 말씀드리고 저희가 최근에 했던 데이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용 기전이 되게 중요한데 이 대개의 경우는 아까 앞서 연자분께서 하신 대로 엔트리 이니비터나
이게 프로틴 신서치즈 이니비터나 그러니까 이게 RDRP에 작용하는 그런 기전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 부분에 작용하는 약이 제일 많이 처음에 임상 시험이 됐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폴리프로틴을 만드는 게 이 바이러스한테는 생존에 아주 중요한데 그 만들어진 폴리프로틴을 잘라야지 자기가 이제 원하는 프로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프로틴 2개 중에 이 지금 메인 프로테이즈에 해당하는 C3C like 프로테이즈라는 게 있고, 이 3C like 프로테이즈의 이니비터로 이제 우리 HIV 드럭으로 쓰는 로피나비어, 리토나비어가 여기 들러붙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이렇게 이야기됐던 이유는 이제 사스 때 요 소락스 논문 때문에 사실 그런 게 되게 큰데, 뭐 보면 리바비린에 비해서 로피나비어가 인비트로에서 ICPT가 좋다 뭐 이런 거는, 이런 약은 많은데 어쨌든 이 임상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 보면 사망이나 이런 게 유의하게, 아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여기 보면 히스토리컬 컨트롤은 30% 사망하거나 거의 중환자실 갔는데 여긴 단 1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랜덤아이즈 트라이얼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컴패러터를 두고 비교를 한 거도 있고 인비트로 데이터도 있고, 그러니까 좀 포지티브 파인딩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히스토리컬 코트는 유행 초기에 이제 뭐 정신 없을 때 한 거고, 이거는 홍콩에서 유행이 어느 정도 이제 조절될 때 지금 우리 같은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쌓이고 안정화되면 뭔가 좀 많이 다릅니다. 빨리 환자를 발견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렉트한 비교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바이럴 로드 측면에서 보면 히스토리컬 코트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렇게 증가했다가 떨어지는 거는 사스에서 유명하거든요. 메르스 1주째 증가합니다. 근데 그 칼레트라 쓴 그룹은 처음부터 확 떨어지는 거 봐서는 이거는 안티바이럴 이펙트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제일 처음 트라이얼 했던 게 우한에서 이렇게 정신없는 와중에도 한 200명을 100명 100명에서 랜덤아이즈 트라이얼을 뉴잉글랜드 저널에 이제 발표를 했고, 보면 칼레트라 군이랑 컨트롤 군이랑 이게 프라이머리 아웃컴의 임프루먼트 차이가 없고, 바이럴 로드에도 아까 그 소락스 논문이랑 좀 다르게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중증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 정도 결론은 낼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해석에 주의가 필요한 거는, 여기서 우한에서 좀 정신 없을 때 한 연구라서 심튼 온셋으로부터 약이 들어가기까지 메디안 2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심튼 온셋에서 입원할 때까지 한 5일 1주 내로 입원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좀 오래 어떤 약이든 좀 늦게 약이 들어가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환들이나 중환자에서는 효과가 더 떨어지고, 특히 이 먹는 약이기 때문에 먹는 약은 중환자들한테는 이렇게 흡수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그 제한점을 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칼레트라라는 이 HIV 약이 이제 전혀 효과가 없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 아까 그 세팅에서는 늦게 들어가고 중환자에서 경구제제로는 효과가 좀 없겠다, 이 정도는 유추할 수 있지만, 다른 페이퍼를 퍼블리시된 걸 하나 보면, 중국 페이퍼입니다. 280명, 물론 이제 observational 스터디기는 한데 좀 일찍 주로 칼레트라를 주로 썼습니다. 칼레트라랑 리바비린을 컨비네이션을 다 했는데, 일찍 들어간 사람이랑 늦게 들어간 사람이랑 비교해 보면 유의하게 일찍 들어간 사람이 나중에 마일드한 경과를 많이 갖는다. 그래서 이게 이 약을 일찍 썼을 때는 효과가 있겠다, 이런 페이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까 그런 중하고 늦게 들어가지 않는 세팅에서는 이런 로피나비어, 리토나비어가 아직도 좀 불확실한 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트럼프도 자꾸 말하고 있는 이제 이 하이드록시클로카인인데, 듀얼 리액션이 있다 봅니다. 여기 AC 리셉터에 글라이코코실레이션을 방해해서 엔트리 이니비터의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엔도좀에서 퓨전돼서 들어갔을 때 이 폐하를 올려가지고 이쪽 퓨전돼서 엔도좀으로 들어가는 그 프로세스를 좀 방해하는 듀얼
리액션이 있다고 보는 약인데 제가 한 4개 정도 페이퍼를 보여드릴 텐데 퍼블리드 제일 최근 이제 불과 2주 전에 나온 거 보면 뉴욕에서 한 1,500명 정도로 업저베이셔널 스터디입니다. 랜더마이즈 트라이얼 아니니까 약 쓴 그룹이 좀 안 좋아서 약을 쓴 그룹도 많을 테고 또는 뭐 너무 환자가 안 좋아서 그냥 죽을 것 같아서 안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프로펜시티 스코어라는 이제 통계적인 보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증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환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고 심птом 온셋부터 언제까지 약이 들어갔는지 이런 거는 자세히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마에 비슷한 페이퍼가 하나 더 실렸는데 똑같은 뉴욕에서 1,500명 정도로 거의 업저베이셔널 스터디로 똑같이 했고 사망률은 20%니까 굉장히 중환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드록시클로카인 언론이 해저드 레이셔가 뭐 거의 1이니까 차이가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지스로마이신을 같이 많이 써서 이게 카디악 톡시스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페이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MJ라는 잡지에 이제 2개가 동시에 실렸는데 하나는 업저베이셔널 스터디고 역시 이것도 랜더미제이션 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페이퍼도 하이드록시클로카인 그룹이랑 아닌 그룹이랑 유의한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업저베이셔널 스터디는 다 바이어스가 있고 아까 말한 대로 하이드록시클로카인 역시 중증에서는 좀 늦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구약제이기 때문에 이제 흡수나 이런 거에 제한이 많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극복한 약이 이제 IV 렘데스비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데이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네거티브 파인딩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이제 제일 퀄리티 좋은 게 이제 BMJ에 같이 동시에 실린 랜더마이즈 트라이얼, 유일한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인데 우한에서 150명을 75, 75로 랜더미제이션 했는데 우한에서 환자가 줄면서 조기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환자를 모을 수가 없는 점도 있고 인트림 어널리시스를 했더니 어느 정도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퍼블리시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서 도주는 로딩을 해서 좀 많이 쓰기는 했고요. 어쨌든 이 트라이얼은 원래 바이오아카베에 실렸다가 이제 최근에 퍼블리시가 1주 전에 됐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프루브먼트인데 임프루브 클리니컬 아웃컴에 차이가 없고 뭐 다른 아웃컴으로도 차이가 없고 근데 원래 이게 바이오아카이브 있을 때는 하이드록시클로카인이 안티인플라마터리 효과가 있어서 CRP나 이런 거에는 좀 감소 효과가 유의하게 있다 이렇게 돼 있다가 이게 논문이 삭제가 되긴 했습니다. 이 테이블이 뭐 이건 뭐 퍼블리시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겠고 이제 아닌 데이터를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겠는데 하나 퍼블리시된 거는 이게 프랑스에서 이것도 논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고 다른 센터랑 자기 센터랑 비교했는데 하이드록시클로카인 그룹이 유의하게 보면 네거티브 컨버전이 더 빠릅니다. 여기는 이제 경증 환자가 좀 많이 포함된 게 아까 앞에 데이터랑 좀 다른 결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리시 안 된 게 몇 가지 포지티브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좀 소규모 스터디기는 하고 15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인데 아직 퍼블리시가 안 됐고 다른 또 우한에서 한 60명 모은 데이터가 바이오아카이브에는 있는데 아직 퍼블리시는 안 됐고 이건 포지티브 파인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쯤에 이제 대한감염학회 주도로 해서 한 11개 센터 정도가 참여해서 이제 3암으로 해서 하이드록시클로카인 칼레트라 컨트롤암에서 50명 모아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바이럴 로드 리덕션을 보기로 해서 이제 저희가 스터디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가 4월 한 30일경에 이제 더 이상 환자가 안 모이기 때문에 저희도 가을까지 기다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인터림 어널리시스가 들어갔고 그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태원 사건이 좀 있어서 환자가 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어쨌든 중간 결과는 이런데 여기서 랜더미제이션을 했지만 여기 작은 이유는 특정 센터에서는 아까 뉴잉글랜드 저널 페이퍼를 보고 칼레트라암은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레트라암은 실제로 환자가 별로 모이지 않았고요. 어떤 센터는 투암으로 진행된 게 있고 뭐 이런 관계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블락 랜더미제이션이라는 걸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정확하게 랜더미제이션이 안 된 센터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 각자의 인디비주얼 랜더미제이션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이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아주 웰 컨덕티드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저희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기는 했는데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스터디의 특징은 마일드한 환자, 굉장히 경환만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심텀 온셋부터 약이 들어가기까지 메디안 5일에서 6일입니다. 그러니까 1주 내로 빨리 약이 투여된 그 다음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 바이럴 로드 리덕션을 했는데 실제 경증은 증상이 경해서 무슨 심텀이 좋아지는 이런 거를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위치된 사람은 2명 정도, 3명 정도가 있는데 보시면 하이드록시클로카인암이 그 컨트롤암에 비해서 특히 초기 1, 2, 3 초기에 바이럴 로드 리덕션이 유의하게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유의한 건 통계적으로 유의한 건 7일째인데 그래프는 좀 벌어지고 요거는 인텐션 투 트리트 어널리시스이고 이건 퍼 프로토콜인데 이게 한 명이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아까 칼레트라암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 환자를 빼서 퍼 프로토콜 어널리시스를 하면 처음부터 바이럴 로드는 똑같지만 이렇게 증가했다가 떨어지고 이거는 계속 떨어지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아까 사스랑 약간 유사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프라이머리 아웃컴인데 원래 하이드록시클로카인 컨트롤 50, 50 모여야 되는데 뭐 한 20, 20이니까 절반밖에 안 보인 언더파워 스터디기는 하지만 어쨌든 바이럴 로드 리덕션을 p-value를 유의하게 하긴 해서 저희가 이 연구를 가지고 이게 웰 컨덕티드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숫자만큼 환자를 모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마일드한 코비드 환자에서 하이드록시클로카인을 쓰자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연구에 대한 힌트를 굉장히 얻을 수 있고요. 아웃컴 메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특히 우리가 얻은 교훈은 이제 아웃컴 메저가 그러니까 이런 인플루엔자는 대개는 심텀 임프루브먼트로 열 이런 걸로 하면 되는데 이 연구는 마일드는 특히 그렇게 하기 어렵겠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럴 로드 리덕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다 감기같이 좋아지는 젊은 사람들이지만 일부 컴플리케이션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줄이기 때문에 아까 R0를 줄이는데 그 바이럴 로드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신종 감염병에서 이렇게 멀티센터로 트라이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좀 해봤다 이런 정도 이제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렘데시비르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거는 이제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지 이니비터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컴펜스네이트 유스는 뭐 이건 써봤더니 뭐 경험이 이렇다 이 정도지 비교군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해석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제일 지금 나와 있는 건 랜더마이즈 트라이얼 중국에서 하나 한 개 란셋에 실렸는데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도 언더파워 스터디고 하다가 중간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가는 어렵고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 이런 게 또 조금 다릅니다. 지금 미국에서 한 거랑 그렇지만 아직 언퍼블리시 됐지만 아마 이게 곧 나온다고 그러는데 NIAID 주도로 한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일단은 이게 4일 정도 리커버리를 당기고 모털러티도 뭐 아주 유의하지는 않지만 트렌드는 한 3% 줄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중증에서는 IV 렌데스비르가 이제 스탠다드 오브 트리트먼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 이제 거의 시간이 다 안 돼서 조금 넘어갔으면 하는데 이게 컨벌렌스 시름 세라피도 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메르스 때 삼성병원에서 뭐 데이터를 퍼블리시한 것도 있고 이런데 이 도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디펜던트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려가 필요하고 중국에서도 이제 이런 데이터는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엔트리 이니비터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게 TMPRS2 이니비터로 이게 중요한 게 요쪽에 작용하는 약이 이제 케모스텟, 나파모스텟 이런 약들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데이터를 좀 더 클리니컬 스터디를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그러니까 안지오텐신 리셉터 2 브로커는 이게 이제 조금 좀 또 다른 이야기인데 요거는 잠깐만 이야기 드리면 이게 이제 안지오텐신 리셉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조텐신 2라는 안조텐신 1의 프로텍티브한 카운트 밸런싱 리셉터를 스파이크 프로틴이 먹기 때문에 여기다가 사스 때 이제 나온 논문을 보면 엑시드로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는데 스파이크 프로틴을 브록하면 렁이 굉장히 더 나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조텐신 리셉터 블로커로 카운팅 밸런싱 하기 위해서 안조텐신 1에 대한 리셉터 블로커를 쓰면 이제 그런 인플라메이션이 좀 준다고 돼 있어서 실제로 이제 이게 두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안조텐신 리셉터 블로커를 써서 AC2 익스프레션을 증가시켜서 숙주를 많이 증가시키니까 더 서셉터블하고 중증을 만들 거다는 컨선이랑 오히려 이제 카운팅 밸런싱 엔자임을 맞춰주기 때문에 오히려 좀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두 가지 뷰가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observational 스터디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원래 쓰던 고혈압 약은 그대로 쓰라고 돼 있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런 히라 데이터가 잘 돼 있어서 이런 거를 좀 더 빨리 데이터로 내고 그랬으면 좋았는데 이미 이제 뉴잉글랜드 저널에 한 3편이 동시에 다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 히라에서 이런 데이터가 풀렸을 때 좀 선도적으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이런 분석을 했는데 역시 저희가 분석한 것도 안조텐신 리셉터 브로커 쓴 거나 AC 이니비터 쓴 거나 차이가 없게 나왔는데 하나 아쉬운 거는 이 히라 데이터를 지금 현재 우리 쓰는 것처럼 해주지 않고 이게 무슨 개인정보 이런 게 뭐 걸려 있는지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걸 한 1주 정도 한 다음에 거기에 딱 맞춰서 주고 왜냐하면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저희가 추가로 막 분석해야 될 게 있는데 계속 그런 게 반복해서 뭐 거의 한 달 이상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해야지 겨우 이 정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히라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요약하면 중증은 현재 IV 렘데시비르가 가장 효과적일 거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이제 컨벌런스 시름 세라피 이런 건 아무 약이 없을 때 한번 해볼 수 있지만 너무 크루드한 방법이고 결국 풀드 컨벌런스 플라즈마나 또는 모노클 안티바디로 아주 좋은 약이 나올 때까지 브릿지로 가야 되겠고 그 외에 이제 이런 나파모스텟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경증은 여전히 하이드록시클로카인이나 칼레트라가 아직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더 결과를 봐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안티바이럴 이펙트가 다이렉트 있지 않지만 뭐 이뮨 모듈레이터나 이런 걸로 IL6 안타고니스트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상에서 아주 소중한 경험을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혹시 한 분 정도 질문이 있으시면 예, 단장님. 그다음에 하이드로스키로니킨, 그다음에 렘데시비르 등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약물 재창출해서 그 렘데시비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임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도의 자료에 따르면 혹시 그런 관계 쪽에 지금 정보를 좀 가지신 게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 그러니까 렘데시비르 클리니컬 트라이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가요? 아니, 우리나라에 현재 지금 임상에 들어가 있는 약물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렘데시비르는 컴펜시니트 유스 같이 하는 그런 센터가 하나 돌아가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NIH 주도로 하는 그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에 참여하는 센터가 2개인가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죠? 우리나라 자체 결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멀티센터, 멀티내셔널 스터디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안에 포함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나왔지만은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저널에서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소리도 있었다가 미국은 지금 뭐 그걸 승인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을 좀 늦게 출발한 나라로서 항바이러스제 자체 항바이러스를 갖고 있지 못한 거에 대한 좀 서러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도 네. 만약에 그런 약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메르스 때도 그렇고 사스 때도 그렇고 다 리포지셔닝을 했어요. 기존에 있던 약물로. 당시에 사실 효과적인 약물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우리 사업단에서 메르스 연구를 할 때 대조 약물을 선택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클로로킨을 썼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약물 재창출이라는 게 없으니까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그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 드럭 리퍼퍼싱 에서 나오는 약들이 임상에서 얼마나 성공할 걸로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신가요? 저는 그 중에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게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물 모델 없이도 어떤 경우는 사람에서 클리니컬 트라이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한 50명 환자 멀티센터로 하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환자 인노를 하는데 이게 감염내과 의사풀이라는 게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이게 중증 경증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경증의 경우는 되게 의료원급에 많이 입원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대학병원급에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게 스터디하는 게 조금 나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좀 경증 스터디는 특히나 그렇고요. 그다음에 중증 연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약효가 더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증에서 하려면 저희가 이제 이번에 트라이얼 에러를 한 여러 가지 경험을 좀 바탕으로 해서 지금 그거를 개발한 거를 어떻게든 증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증명하는 과정에서 임상연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좀 정부나 여러 가지 지원하는 데서 좀 잘 서포트를 해주시면 충분히 이제 그런 거를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좋은 캔디데이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명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돈을 투자해도 또 프라이머리 아웃컴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잡지 않았을 때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관심이 많으신 분야라서 질문도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이번 세션을 여기에서 마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